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터키발 금융위기가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1달러당 7.21리라 하던 터키의 화폐 가치는요, 6.5리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시작된 이 신흥국 위기설은 계속해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모양새입니다. 지금 남아공에 있는 한 최대 은행의 시장 전략가는요, 여기 지금 방 안의 코끼리는 아시아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누구도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위기는 아시아 시장 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세계 이슈를 통해서 이번 위기의 가능성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세계 경제 흐름은 어디쯤 와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49% 내리면서 222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동반 매도를 때리고 있는데요. 기관은 244억 원, 외국인은 1141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1%대 넘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2% 내리면서 747선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에서는요,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213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34억 원 매도 중입니다. 개인은 269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현재 이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국내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8% 내리면서 7,367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07% 내리면서 2,819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달러는 14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0.05% 오르면서 96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현재 반대로 되고 있는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골드의 수요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는 0.85% 내리면서 1,170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0.51% 내리면서 64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환율 시장에 큰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2.08% 내리면서 2,72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1.55% 내리면서 27,32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코인들도 모두 하락폭이 좀 큰 모양입니다. 아인슈타인님이 0.86% 강세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코인들이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리플과 네오, 스텔라룸앤, 비트코인 캐시는 모두 1%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거래량 1위부터 5위까지는요, 모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3위에는 그로스트 코인이 올라와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수입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 발동에 WTO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터키 정부가 이 리라와 가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함께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China says U.S. tariffs on solar panels violate trade rule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중국 측이 미국 태양광 제품 과세는 무역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는요, 중국은 미국이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최대 3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측의 입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중국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 태양광 제품 같은 제품에 점점 더 손해를 입히고 있고 이 중국 무역 이익에도 큰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Turkish lira jumps as regulator curbs bank swap transact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와프 거래 제한으로 터키 리라화가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지에서는요. 터키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리라화 가치 폭락에 따른 터키의 금융 불안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목에 나와 있던 이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은행 감독기구인 BDDK 측에서는 이 터키 은행들의 은행 지분 25% 내에서만 외국 은행 등과 스와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50%에서 줄인 비중인데요. 앞으로 터키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미국의 태양광 제품 30% 관세 부과에 반발을 해서 다시 한번 WTO에 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자, 물론, 최근 아니라 지금 상당 기간 동안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중국이 미국의 태양광 제품 관세 부과를, 그러니까 WTO에 제소를 했다. 이 내용도 사실 일부에 불과한 거지만, 최근에 들어서 미국 시장 자체도 지난주까지의 기업 실적보다는 기업 실적에 의존해서 상승세를 유지했던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어떤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좀 받는 모습이 보여서요. 이 이슈를 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미국이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이제 발동을 하면서 최대 30%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한 데 대해서 중국이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WTO의 어떤 존엄성이나 그리고 어떤 결정력의 그 영향력이 좀 하다는 생각도 지금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실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국 무역 분쟁이 심화될수록 시장의 악영향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고, 최근에 들어서 미국 증시도 그동안의 어떤 실적 위주의 장세보다는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한 악재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정 압력을 같이 받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그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을 많이 하셔서 투자 전략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장세에서의 최대의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오늘 이슈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이슈 역시 지금 시장의 조정에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멘토님의 의견이셨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터키 규제 당국이 좀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이것이 좀 먹히는 모습입니다. 리라 가치가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관련 이슈와 또 더불어서 저희 시장 영향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죠.
네, 뭐 사실 터키 자체도 원래는 기존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긴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미국과의 그런 뭐 외교적인 관계 그리고 또 관세 부과라는 이제 그런 악재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돌발스럽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리라화 자체가 지금 올 들어서만 50%가 넘게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리라화 가치 폭락에 따른 이제 터키의 금융 불안이 어떤 이제 규제 당국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환시장에서 이제 달러 대비 리라가 장중 4%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 초에 리라가 최대의 어떤 그런 가치 하락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런 이제 정부 당국의 이제 개입이 나오면서 어떤 리라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인 어떤 효과는 내고 있지만 향후로도 지속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솔직히 예상하기가 힘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쌓여온 축적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그리고 엄격한 어떤 회계 정책 등이 뭐 동반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그런 긴장 관계가 해소돼야지만이 완전한 그런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향후 이제 시장 상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 한 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There's no better time to innovate라는 말을 두고 나왔는데요. 네. 이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에마존의 설립자가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요. 뭐 혁신을 하는 데는 어떤 나쁜 시기란 게 없다라는 뜻인데요. 투자든 성공이든 항상 뒤에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힘든 시기 누구나 다 있지만 그 힘든 시기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이제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한 줄장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 저희가 좀 트레이딩을 어떻게 펼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S&P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 고점 2,860선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왔지만 단기 조정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분명히 언급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언급드린 이후로 이제 곧바로 이제 큰 조정폭이 나왔어요. 제가 짚어드린 대로 기업의 실적으로 인한 그런 상승세가 나오면서 사실 무역 분쟁에 의한 그런 악재의 영향은 받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만 놓고 단독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언급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급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심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고 당분간은 지금 자리 자체가 상방과 하방의 큰 변동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 고점 2,863선을 향한 이제 상승과 그리고 2,800선의 지지 라인을 여전히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 지금 시장의 그런 이슈들에 의한 시장의 반응이나 그리고 장세 흐름에 따른 단기 대응만이 우선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확실한 상승과 하락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대응 전략 쪽에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 말씀드린 이후에 S&P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의 이제 기업 실적들이 100% 다 좋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무역 분쟁과의 어떤 영향, 그리고 기업 하나만 또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지금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기술주 역시 지금 상단의 바열 구간 쪽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 7,415선 내에
내외의 어떤 저항 여부, 그리고 7,350선의 재지지력 확인이 꼭 필요한 구간이고요. 이 지금 7,350선이 재이탈되는 모습이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7,200선대 중반까지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단기적으로 반등 시 매도 전략과 그리고 하락 시 매수 전략을 적절하게 펼쳐야 된다. 그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아직도 이 데일리 트레이딩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골드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방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지금 무역 분쟁이나 이런 여파로 인해서 또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지금 사실 골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제 골드뿐만 아니라 금속 관련된 그런 이제 주 재료들이, 그런 원료들이 굉장히 큰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는 사실 그런 어떤 악재에 비한다면 정말 매물이 그냥 묻지마식으로 쏟아지는 듯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단기 매수랄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단기 매수랄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하단 급락한 장세 속에서 추가 매도를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어떤 확실한 어떤 시도 전까지는 단기 대응 전략만 꼭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추세에서 어떤 만약에 손실이 물린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사실 그 끝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인 전략 꼭 유지하시고 전략은 폭락에 따른 단기적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나 정확한 손절 라인 꼭 설정하시고 현재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 라인 설정하신 이후에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보셔도 되겠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락 침체 구간은 진행 중이니까 단기 대응으로만 대응하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골드와 비슷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유로 그나마 골드에 비하면 유로의 하락세는 사실 지난주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이제 터키 문제가 이제 돌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큰 폭의 하락을 며칠째 지속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터키의 그 리라화가 유럽 경제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유럽 쪽에서의 유로화가 그냥 힘없이 계속해서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제 저점과 지금 지지 라인을 조금은 형성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강한 상승세도 조금은 피로감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해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정확하게 좀 더 관찰하시면서 유로 같은 경우도 저점 매수 전략, 물론 손절 라인 꼭 잡아 놓으시고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고, 터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잘 주시하시면서 유로 마찬가지로 단기 대응 전략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오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 오일이 단기 반등이 또 나오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과정이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당분간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흔들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좀 심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다시피 지금 결과적으로도 어제 같은 경우 또 이제 주간 재고가 굉장히 많이 또 증가가 하면서 물론 재료에 의한 악재긴 하지만 지금 유가 자체도 어떤 세력에 의한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된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설정한다는 건 사실 무의미하고요. 기술적인 차트적 분석이 무의미한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들과 그리고 단기적인 그날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을 동시에 취하는 그런 좀 유용한 대처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성수하세요.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가 중국 시장 대신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미국에 진출한 니오는 어떤 기업이고 왜 미국을 선택한 것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통신사들이 연내 5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국내보다 한 발 앞장서 연내의 주요 도시서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중국이 이토록 5G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형철 멘토와 함께 자세한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형철 멘토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장 전일장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좀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그 휴일 전에 사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캔들 자체도 일단은 뭐 도지형 캔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평선 위쪽에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전일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은 뭐 2%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 2.08%, 그리고 이제 선전성분 같은 경우에도 2.32%, 그리고 창업한 같은 경우에도 2.63%,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이제 그 급격한 좀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터키 우려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 및 하방에 대한 우려가 조금 뭐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 역시 이제 달러 대비 5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 뭐 미국 통화 대비 뭐 터키와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통화 관련된 이슈가 불안감을 좀 확산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업 종합 주가지수 같은 경우 2,700선을 한 번 더 위협을 하게 되면 썩 좋은 흐름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쌍바닥도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전에 한번 이제 저점을 이탈을 했었고, 이번에 저점 이탈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뭐 쏟아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현재 좀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도 좀 호재가 없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가요? 자,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된 그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쪽 어쨌든 뭐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그 시장 캐파가 가장 크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하는 그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중 간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데도 미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니오는 좀 어떤 기업이고 니오 외에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중국 자체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러움이 없는데 이러한 스타트업 쪽이 확실히 진출을 좀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넓혀나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몇 개의 대기업 위주로 이 시장 경제 또는 이제 산업 경제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삼성의 뭐 투자 이슈가 나왔을 때 증시가 환호하고 뭐 아랫단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다. 매번 이제 뭐 정부가 새로 들어오실 때마다 청와대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 식사 한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자리 창출 정책이든지 뭐 산업 지원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되는 게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자국의 기업들을 국내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묶어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산업활동을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거가 이제 약간 선을 넘어가면은 정경유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정치랑 경제는 불가운 불가근이라고 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국 시장에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와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그 기업들이 성공을 하면은 어쨌든 뭐 미국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허들 없이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은 상당히 뭐 많이 두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앞전에도 뭐 유니콘 관련된 기업도 한번 이 시간에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뭐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텐센트의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SB 비전 스포츠 유틸리티 쪽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이제 한 7,900만 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보조금 이전 기준으로. 근데 이게 테슬라 모델 X 쪽의 중국 시장 판매가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그 지난달 말까지 한 481대를 판매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17,000여 대를 예약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중국 증시에 이제 상장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좀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기업들이 앞서도 이제 뭐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이제 스트리밍 기업 RT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한 그런 부분들이고 핀더더 같은 경우에도 뭐 상장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럽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사실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어쨌든 뭐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뭐 시장을 키워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뭐 잘 커가고 있는 스타트업을 아주 어린 싹을 밟아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싹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인수를 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산업 경제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뭐 포탈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랑 네이버의 웹페이지 처음 그 인트로 화면 자체가 다른 게 구글은 뭐 인수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제 페이지에 노출하지 않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여행 예약 이런 사이트들도 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뭐 그 사업분들 좀 잘 될 것 같은 부분들을 다 돈을 주고 사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뭐 저렇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상장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상장이 니오라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설명부터 좀 들어보죠. 네. 네, 멘토님. 네, 일단 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부러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내가 사실 평창올림픽 때 5G 관련된 부분들을 전 세계에 이제 좀 보여주면서 그 드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 상용화가 어쨌든 국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부 도시에서 이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고 연내에 이제 뭐 베이징에만 300개의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요 관련된 부분의 뉴스를 좀 뽑아왔습니다. 네. 사실 이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상용화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 아니었나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먼저 그 의지를 내놨는데, 사실 뭐 의지만 보여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중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유니콤이 일단은 베이징을 비롯해서 텐진, 칭다오, 그리고 항저우, 난징, 그다음에 우한, 청두, 선전, 선양 같은 일부 이제 대도시의 5G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베이징에서 시범 성격으로 이제 상용화를 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이나 유니콤뿐만이 아니라 경쟁사인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에 이제 광저우에서 통신장비 제조업체 를 공동으로 그 진행을 하면서 중국 내 첫 5G 통화를 구현을 했고, 이 외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넓혀나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4세대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한국보다 늦게 도입을 했는데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속도를 좀 내고 있고요. 중국이 이 5세대를 이렇게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앞서 이제 뭐 전기차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기차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기업들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하려는 게 당연히 이제 5G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무인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5G가 가장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사활을 걸고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중국이나 아니면 국내나 통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5G 관련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보니까 이 5G 관련한 종목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은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아니면 뭐 LG 플러스 이런 기업들. 그래서 뭐 앞서도 5G 관련된 뭐 코멘트를 드렸지만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나 유니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형 통신주이고 중국 이제 3대 통신사 중에 하나고 가장 큰 뭐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효율성이랑 비용 감소로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플랫폼 사업을 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인터넷 신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모멘텀이 국내 그리고 중국 증시에 공통적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9.2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12.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8.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차이나 유니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지원하는 업체를 일반인 투표로 뽑겠다던 후오비 코리아가 결국 내부 평가를 반영한 깜깜이 투표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업계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윤진 멘토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인도 제도 내 퀴라소섬 중앙은행이 핀테크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본격적인 암호화폐 발행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인데요. 첫 번째 코인 이슈 분석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14일 후오비 코리아가 이제 지원 대상 투표 외부에도 외부 평가를 들어갔었고요. 이제 여기서 외부 평가를 존중하지 않고서 내부 평가 결과로 반영을 해서 최종 처리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투표를 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이 투표 과정에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고 현재 깜깜이 투표를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이 깜깜이 선정이라는 거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후오비 코리아가 일반인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지원하겠다라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여기서 후오비 측의 내부 평가를 최종으로 반영을 해서 지원 업체를 뽑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정 과정에서 외부 투표를 받았으면 이제 외부 투표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 부분을 공개를 하고 최종 선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쪽으로 코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이 투표 결과를 마지막에는 비공개 처리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 뽑힌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공개 자체도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시켰는데 어떤 거래소의 어떤 투명성을 강조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먼저 선 홍보를 해서 도입을 시켰는데 반대로 오히려 최종 마무리는 비공개 형태로 이루어진 만큼 오히려 거래소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3일 진행된 후오비 카니발 행사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젝트 리워드 방식에 대한 일방적인 취소 통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후오비 사전심사에서 프로젝트 6곳 정도가 제일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에스톤, 노스랜드, 피블 등 이렇게 해서 좀 6개 정도가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딱딱딱 순위가 매겨졌던 만큼 이거대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최종 투표 결과가 상위권으로 배치된 것도 보이지만 일단 이 기업들도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하면서 자금을 많이 쏟아부었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금을 쏟아부었던 만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가 표시막으로 공부로 떠버림에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그만큼의 손실을 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 6개 기업들 중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들한테 미리 먼저 선 취매를 들어가서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를 들어가 있던 개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여를 열심히 들어갔겠지만 후오비 측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사전에 걸러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밝혀왔던 이 취지를 지금 현재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일단 프로젝트 선정 과정 이후에 지원 내용에 대해서 프로젝트 담당자 한마디로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올렸던 회사 측으로 개별 연락을 해서 안내될 예정이다라고 또 비공개 처리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서 이제 상위권에 배치된 기업들은 반드시 연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혹은 이제 합격에서 탈락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라도 연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연락들을 안 받았다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크게 보여지고요. 이 행사 자체가 행사 기간 동안에 약 3,500명의 인원이 참여를 하고 1인당 10개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총 35,000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투표 결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죠. 후오비 코리아가 그냥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이 좀 주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기존의 이 프로젝트들에 먼저 선취매를 해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나중에 추후 ICO로서의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후오비가 걸을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 거르는 과정에서 뒤늦게 정보를 알게 돼서 비공개 처리로 거르는 과정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럴 경우에더라도 미리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 사전 순위권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로 통해서 공개권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고 그 후에 가입이 됐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선 대응을 들어가도 미리 공개적인 대응을 통해서 제거를 시키고 선 대응을 들어가도 더 공개적인 대응을 통해서 제거를 시키는 게 더 맞지 않는 포지션인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공개 처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버리면은 나중에 추후 소비 코리아 측에서 상장시키는 ICO 코인들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좀 공적인 선정 과정,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나 NYSE 이런 정도의 공적인 선정 과정급은 아니더라도 각국의 거래소 급의 정도의 공적인 선정 과정이 필요해 주기 때문에 이런 선정 과정은 거쳐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지금 현재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떠나서 일단 나중에 추후 ICO 되는 과정에서 이제 선정 단가까지도 결정을 시키는 게 거래소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선정 단가를 먼저 결정시키는 것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올라갈 때 공모주에 대한 공모가, 그 다음에 상장가, 이 모든 부분을 다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게 정상인데 이 공모가와 상장가에 대해서까지도 본인들이 조작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후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표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투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번에 서인도 제도에서 디지털 통화 발행 검토를 들어가서 이제 MOU 체결을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인도 제도가요, 이 디지털 통화 발행에 나선다 이런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어떤 과정까지 왔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희 윤진 멘토님 좀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서인도 제도 하면은 그렇게 국가적으로 영향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이슈가 중요하지 않은 이슈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 필연성 쪽의 중앙은행 측에서 핀테크 기업과의 비트가 디지털 통화의 발행 연구를 위한 MOU 체결로 들어갔다라는 이 이슈가 좀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은행 측에서 이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한 포지션을 들어갔다라는 거는 추후 현재 통화를 암호화폐로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후 암호화폐로 묶어버리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본인들만의 암호화폐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현재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이더리움 같은 상품들을 쓰지 않고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암호화폐를 시장에 통용되는 화폐로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슈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현금 사용을 줄이는 목적, 그 다음에 서인도제도 섬들 사이에서 일단 서인도제도 같은 경우는 섬들이 좀 많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 섬들 사이에서 현금적인 움직임들을 계속 왔다 갔다 플레이를 해주는 게 굉장히 문제의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서인도제도 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세탁 용도로 많이 쓰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금융기업들이 특히 펀드사들, 헤지 펀드사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자금을 한번 세탁해야 하는 경우 잠깐 이쪽 섬들로 빠져나갔다가 세탁을 시키고 그다음에 스위스은행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자금들을 한번 세탁하는 과정들을 거쳤었고요. 자금 세탁 전용 블랙머니 회사들도 이런 루트를 좀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서인도제도 안에서도 좀 문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 자체에서 블랙머니의 유입 유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서인도제도 안에서 길더라는 중앙은행에서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해서 추후 한층 시장 상황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인데 최종적으로 목적을 보시면은 네덜란드령 손들 자체에서 디지털 화폐 자체가 계속해서 가치 변동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가치 변동이 결국에는 통화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가치 추후 하락까지도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막고자 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암호화폐를 도입을 시켜서 사실상 자금 세탁을 방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암호화폐 도입의 최종 구조가 이거를 크게 좌우합니다.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투명하게 중앙은행이 모든 화폐 기록 원장까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투명성이 더
확대가 되고 블랙머니들의 루트로서 활용이 되지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구성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들,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다른 코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블랙머니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코인들처럼 익명성이 강조돼 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빠르게 블랙머니들의 유입을 만들어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코인들이 다른 거래소들까지도 상장돼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일단 머니의 유트 자체가 각국 어느 나라 통화로든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한번 환전을 들어가고 나서 본인들이 뭐 테더 등 다른 상품들로 한번 환전을 개인적인 P2P 거래로 들어간 다음에 이 코인들을 바로 이쪽으로 싸서 트레이딩을 들어가주고 이쪽 암호화폐를 바로 달러로 체인지해서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오히려 블랙머니의 체인지 루트, 자금 세탁 루트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최종 구조가 중앙은행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제가 글로벌 슈퍼스탁 나올 때마다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중앙은행급들은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 한마디로 이제 뭐 서클이나 뭐 테더 같은 것처럼 신규 고정 환율의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게 최근에 중앙은행급들의 주축 목적이긴 하죠. 근데 이런 암호화폐를 새롭게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달러 혹은 뭐 엔화 이런 상품들을 그대로 블록체인 안에 가두어서 암호화폐화를 통해서 출시하는 것이 가장 시장 반발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일반 화폐들을 쓰던 분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암호화폐를 출시를 해서 이 화폐를 앞으로 통용될 테니 쓰셔라 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감이 크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나중에 문제 소지를 하나 터뜨릴 때마다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기존의 통화들을 지속적으로 은행에서 소각시키면서 암호화폐로 가둬버리는 과정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최소 트렌디한 20대, 30대 소비자층에 맞춰서 암호화폐량을 천천히 늘려가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뭐 40, 50대 층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 20, 30대 층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최종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수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현재 모바일이든 뭐 유동 PC 같은 것들을 쓰실 수 있는 분들 입장 이 연령대가 굉장히 폭이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이 암호화폐가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중앙은행들이 최종적으로 꿈꾸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각국 중앙은행 화폐가 지금 선의도저처럼 본인들의 암호화폐를 출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중앙은행급의 중앙은행이 BIS 혹은 통화바스켓 자체를 설정 중인 IMF 측에서 현재 통화바스켓의 상위급인 기축통화 발행으로 본인들의 새로운 암호화폐 발행을 이어가서 아예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딱 만들어버리거나 뭐 IMF 코인이 될 수도 있고 IMF 통화가 어떤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통화바스켓 자체 지금 현재 통화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가 거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엔화, 파운드, 미얀마 그리고 유로화 이렇게 해서 나머지 4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통화바스켓 자체를 그냥 암호화폐화로 업로드를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현재 퍼센티지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바로 암호화폐로 전환이 돼버릴 수가 있죠. 이거의 장점은 현재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새롭게 이 시스템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전환하고 저희같이 뭐 시스템 트레이딩을 연구하는 기업들은 똑같이 이 시스템을 새롭게 통화바스켓 퍼센트와 모든 것들에 맞춰서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기존의 통화바스켓에 대한 이 모델링 그대로를 끌고 와서 암호화폐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금융권들이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통화바스켓 자체를 암호화폐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기술력으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단계의 첫 스텝이 지금 이번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멘토님의 말씀대로 투명성에 기여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며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